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네이션이 붕괴됐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집권제 국가로 간다고. 누구 집권제야? 무당 집권제로 가는 거야. 자꾸 뭘로 가는 거예요? 단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 뭐 하면 안 된다. 징크스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풍수지리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사주 보고, 타로 보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자본주의까지 어떻게 위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이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21세기의 자본주의의 위협이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 네이션을 공격하는 게 많고 그 네이션을 공격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스튜디오와 함께 협찬을 좋은 강의를 하나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계사 중에 근대화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대화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세계사를 보는 여러 가지 눈이 있지만 이 사람의 시점을 좀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가리타니 고진이라는 사람인데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근데 왜 보수에서 마르크스주의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옛날의 그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를 적당히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를 잘 섞어놓은 그런 세계사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세계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보수로서 괜찮은 시각인 것 같다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역사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일본에 있어서는 역사관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대중화시켰던 사람이니까 우리도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는 국가의 구조는 여기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구성체, 지배 교환 양식, 세계 시스템 이런 식으로 봤고요. 예전부터 국가가 없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국가까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가가 없었을 때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족 사회였던 거죠.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점점 구성원이 많아질 때 시족이 점점 국가처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족적 사회를 무국가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상호제, 그 다음에 증여하고 담례하는 그런 구조로 갔던 거죠. 그래서 세계의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냐? 각자 나눠져 있었고 문명도 4개가 따로 나뉘어져 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아시아적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시아적 국가는 뭐냐면은 근대 국가 이전에 계속 아시아의 황제 구조로 갔던 게 아시아적 국가입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안에서 오랑캐족으로 이렇게 세계관을 봤던 것처럼 여기도 어떻게 본 거예요? 로마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중국이 중국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식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 예속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왕과 그 다음에 왕 밑에 들어가는 계급 사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약탈과 재분배인데 약탈과 재분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뭐 하는 거냐? 열심히 경작해 놓으면 왕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약탈이라고 여기서 본 거고요. 저 고전적 고대 국가는 이거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면은 하나의 왕국이 되는데 그 왕국 안에서는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죠.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복을 했던 나라를 시민이라고 그러고 정복을 당한 나라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약탈과 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봉건적 국가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각자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고요. 각자의 나라가 옛날에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영주와 농노의 계급으로 봉건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봉건적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탈과 재분배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이 왕의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왕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자본과 노동자로 나뉘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통해서 계급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지는 이것을 교환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게 인사이트를 받아서 여러분께 세계사를 보는 방법이 무슨 약탈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분배하는 그런 계급 사회로 보지 말고 지금의 국가는 뭐 하는 거다? 교환의 수단으로서 이 국가의 생산 시스템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체도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C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피가 흐르냐, 네 피가 흐르냐 이거 가지고 왕권을 다퉜던 건데 거기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교환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약탈이랑 분배라는 개념보다는 상품의 교환으로 들어오는 게 근대 국가의 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가 제국화됐던 것들이 이제 교환되는 시기로 넘어온 거죠. 이 제국의 시대에서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교환의 시기로 오면서 전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사실상 없던 것처럼 보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곳곳에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제국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다시 제국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제국화가 끝나고 나서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다. 그걸 뭘로 본 겁니까? 유엔으로 본 거지. 근데 그 유엔이 점점 퇴색되고 힘이 없어지니까 하나의 국가가 되지 않고 또 다시 분열이 되고 있는 거죠. 세계의 분열은 지금 이 근대 국가 이후에 새로운 분열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람의 이 세계관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수렵하고 채집을 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주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먹을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거가 있었냐면은 우리 동네에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잖아. 왜?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먹을 걸 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럼 죽은 자는 냅두고 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같이 채집을 해서 같이 나눠서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채집을 했는데 난 이걸 좀 더 갖고 있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를 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일 내가 못 먹었을 때 굶어 죽죠. 그래서 내가 오늘 되게 큰 걸 잡았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담례를 바라지 않는 증여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많이 봤어.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100을 지원했어도 내일 먹을 게 10밖에 없으면 그 10을 먹는 거예요. 내가 1000을 기여를 했어도 내일 먹을 게 10밖에 없으면 그 10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해야하냐면 유동적인 밴드 사회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이동을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여기다 묻어놓고 우리는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무슨 시대가 오냐면은 혈통 중심적으로 이제 시족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족 국가가 뭐가 되냐면은 애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얘네들이? 정착을 하죠. 그 정착하는 걸 뭐라 그래? 혁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혁명이에요? 정주혁명이지만 산업으로 봤을 때는 몇 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이고 농업의 혁명이지. 우리는 농업혁명으로 배웠지만 여기서는 정주혁명이라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뭐 하는 거라?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게 왜 혁명이 있냐? 이제 혈통에 의해서 큰아버지가 더 힘이 세. 우리 아버지가 더 힘이 약해. 이런 거를 누군가가 보고 그 계급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공평하게 증여가 안 되면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싸우고 분열되고 또 싸우고 분열되고 싸우고 분열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뭐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싸우는 거잖아. 그럼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먹을 게 많아야 되지. 그래서 이 먹을 게 많아질 때 뭐 하는 거예요? 고차원이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탄생하냐면은 주술사라는 계급이 탄생합니다. 이때는 없었는데 이때 주술사라는 개념이 탄생하는데 우리도 지금 주술사를 좋아하죠. 응? 국가가 주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 있다. 이 옛날에는 죽은 자를 냅두고 이동하면 됐는데 정주하니까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근데 어제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막 여기 떠도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죽은 영혼과 동거를 하는 이 찝찝함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 사람과 이렇게 통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게 누구야? 2,000명. 2,000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뭐 하는 거야? 나의 찝찝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계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술사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영혼들을 달래주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나한테 줘야 같이 이 영혼들이 화내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수렵하고 채집하다가 이제는 뭐 해? 목축하고 농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주혁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정주혁명을 하면서부터 이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직업이 뭐다? 주술사다. 이 사람들 생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뭐가 안 생겨? 생산성이 안 생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족사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족과 다른 시족이 이제 연대를 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배반을 하기 시작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배반한 놈을 처단하는 거죠. 어떻게 처단합니까? 이 놈이 배반해서 얘를 죽였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같이 응징을 한다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둘만 남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배반하면은 응징하고 또 작아지고 또 같이 연대했다가 배반하면 작아지고 응징하고 요거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배반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왕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요. 평소에는 소유물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근데 배고픈 놈이 하나 생겨. 뭐에 실패한 거야? 생산에 실패하죠. 그럼 이 놈이 어떻게 돼?
배고픈 놈이 약탈을 한다고. 그 약탈하는 놈을 어떻게 해? 인지. 응징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공동체가 줄어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되게 센 놈이 나타나는 거죠. 되게 센 놈이 나타나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개기면 죽어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귀족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네 자기네 집단의 대빵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여기 통치하게 해줘. 그럼 네 말 잘 들을게. 이런 계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교통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자기의 자치권들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되고 퍼지면서 이게 무슨 국가가 됩니까? 아시아적인 국가가 탄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 왕권 국가는 무슨 국가예요? 사제들의 국가라고. 제가 보기에는 조선까지도 어떤 국가였냐? 사제 국가였다. 양반은 뭐다?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국가는 정복자예요. 이 가장 힘센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까불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받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뭐를 갖다 바칩니까? 돈과 노동을 바치죠. 이걸 뭐라 그래? 이것을 세금이라고 하는 거야. 노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복자는 비정복자한테 생명과 안정을 보장해주면서 뭐를 받아먹는 거예요? 돈과 노동을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을 중요하고 나의 생명과 안정을 담내받는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이 정복자한테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지.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뭐하면 내 재산을 탐하면은 계속 싸워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센 놈 하나만 있으면은 얘한테만 돈을 내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난 뭐에만 집중을 하면 돼? 생산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국가가 생긴 이유가 뭐다? 나의 개인의 안정과 생명을 보장받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는 뭐를 확보받는 거예요? 자기의 사유재산이 여기에는 확실히 보장을 받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가 나서서 얘를 털어가지고 얘를 나눠주죠. 이거가 뭐 한 거야? 씨족 사회만도 못한 사회가 돼버린 거지, 지금이. 그래서 이런 사회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왕과 왕이 싸울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 하면 돼? 이긴 사람이 우리 편 이러면 된다고. 그래서 뭐만 해주면 돼? 이 왕한테 줄 건지 이 왕한테 줄 건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관료들은 뭐 해? 이 왕편에 섰다가 잘 되면은 대박 나는 거고, 이 왕편에 섰다가 잘못되면 쪽박이 되는 거지. 그 선택을 하면서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관료가 되어 왔던 거고, 얘네들은 부역과 공납과 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았다고요. 뭐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줄까? 조금 덜 줄까만 고민하면 되지. 뭐는 안 하게 돼? 나는 생명의 보장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놈들이 나타났어? 점점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놈들이 나타나니까 개인들이 못 사는 거예요. 자. 화폐가 탄생하면서 교환 방식이 바뀝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담례를 하고 증여를 해줬죠.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준 거에 대한 담례를 하고 증여를 해준다고. 잘 안 보이네.
여기가 담례를 하고 증여를 하면은 이 담례가 증여가 되고 증여가 또 담례가 되고 증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 부가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 증여를 다 누구한테만 해줘요? 이 왕한테 직접 해주면서 이게 증여가 되고 이게 담례가 되는 거예요. 담례는 뭐예요?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뭔가를 되돌려 주는 거죠. 뭐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주면 이 사람은 여기에다 뭐를 줬어요? 안정을 줬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물물 교환을 통해서 갔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 돼? 왕 대신에 화폐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폐로 모든 게 집중이 됐다가 또 모든 게 다 물질로 나가는 거죠. 이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 내가 토끼 한 마리로 귤을 먹고 싶으면 토끼를 팔다가 귤하고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토끼를 팔아서 돈을 얻으면 귤을 돈을 주고 사게 된다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 내가 이거를 갖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내가 얻는 거가 되다가 이거는 왕한테 주면 왕이 분배를 해줬다고. 왕한테 이거를 토끼를 바쳤더니 왕이 그럼 귤을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토끼를 바쳤더니 귤을 은혜로 줬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에 오면 어떻게 돼? 노동과 자본이 어디에 들어가서? 상품에 들어가서 이 상품이 먹고 남으면 폐기가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매매를 하면 화폐로 교환이 되죠. 그런 식으로 상품이 소비되거나 축적이 된다고.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상품하고 등치되면서 교환이죠, 교환. 교환되면서 가치를 증명을 했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 화폐가 되면 상품하고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가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구성원들이 특별한 교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화폐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 내가 뭔가 생산품을 갖고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화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지. 자, 돈의 힘을 뭐라 그래? 돈의 힘을 구매력이라고 한다고. 뭘 할 수 있어요? 구매를 할 수 있거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팔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화폐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 이 팔리지 않는 것을 화폐로 바꿔가지고 이 화폐가 축적을 해주는 거야. 부를. 그러니까 축적이 된 부는 다시 뭘로 바꾸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걸로 교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양을 100마리를 갖고 있고 200마리를 갖고 있어도 이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귤이 더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내가 귤을 못 먹어 큰일 나겠어. 내가 귤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양 한 마리에 귤 5개랑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귤의 생산성과 양의 생산성을 뭐가 비교를 해줘요? 화폐가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 거야? 똑같은 가치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화폐는 어떻게 가야 돼? 임의로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게 분할이 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갖고 다니기도 쉬워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떤 것들이 화폐로 가는 거예요?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그런 기능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분할할 수 있죠. 금은 잘라서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만한 금이나 요만한 금이나 금의 가치는 똑같죠. 무게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거는 어때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그래서 금이나 은이 화폐로 많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거는 화폐의 조건이고 이거를 헷갈리더라고 자꾸. 어떻게 헷갈려? 지불 수단과 가치 척도랑 가치 축적이랑 교환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뭐냐? 지불 수단은 알죠. 지불을 하는 거야. 가치 척도는 뭐야? 이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매기게 돼요? 우리는 화폐를 기준으로 매기는 거지. 어떤 책이 12,000원이야. 정가 12,000원. 그러면은 그 책은 뭐예요? 12,000원을 주고 사는 거죠. 그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모은다는 건 결국에 뭐를 모으는 거예요? 구매력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수단은 교환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직접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이 화폐의 힘은 무엇의 힘이에요? 신용의 힘이라고. 이것을 내가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저기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신용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종이 쪼가리라고. 금 쪼가리고 금은 금이라도 쓰지. 종이는 쓸 데가 없다는 거지. 상업자본, 자, 금융자본, 회사. 이게 어떻게 돼요? 금융자본은 상업자본에 돈을 주고 상업자본은 회사에 돈을 주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금융자본이 등장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생산성은 주질 않아. 대신 뭘 가져가는 거야? 이자를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 생기면서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 이 상업자본하고 싸우게 된다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생산성을 내는 사람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상업자본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혁명이야?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정주에서 농업을 하는 것만 돈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그 쌀을 상품화 시키는 것 자체가 농업을 상품화 시키는 것 자체가 상업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더 맛있는 쌀, 더 유용한 뭐 쌀로 만든 빵, 쌀로 만든 국수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팔리는 상품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고 파는 리스크를 내가 재고를 무릅쓰고도 재고를 생산을 해서 그 생산이 없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리지 않는 상품을 폐기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상업자본이라고. 근데 금융자본은 어떻게 돼? 폐기하는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뭐만 나오면 돼, 얘네들은. 이자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자본이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래의 가치를 땡겨주는 거야. 내가 나중에 돈을 벌 건데 그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지금의 투자라고요. 이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상품을 사거나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은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이걸 안 씀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 쓰이는 거예요? 미래에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과 교환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금융자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지금 많이 썼어. 지금 많이 땡겨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구랑 교환한다고요? 미래의 사람들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엄청 많잖아. 그럼 누구의 돈을 지금 갖다 쓴 거야? 우리가 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부채를 계속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 그 힘을 계속 땡겨 썼다라는 건 뭐를 갖다 쓴 거야? 미래의 돈을 갖다 쓴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쓰다가 망가지면은 뭐가 생기는 거야? 우리만 파산되면 괜찮은데 미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이 전쟁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살던 시대와 내가 지금 살던 시대와 시대의 사람들이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무슨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의 갈등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뭐 때문에? 화폐 때문이다. 화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 세계사를 이해할 때 이전까지 그 근대화 이전까지는 무슨 산업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현재 사는 약탈의 관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화폐가 들어오면서는 뭐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누가 더 힘 있는 사람들의 약탈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약탈하고 있어요? 지금 늙어가는 세대들이 쪽수가 더 많으니까 쪽수가 적은 미래 세대의 부를 약탈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냐? 미래 세대가 손을 들 수가 있지. 못 해먹겠다. 너네까지 못 살려주겠으니 그냥 같이 죽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 다 같이 죽는 거지. 그래서 미래 세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아시아적 전제 국가는 어떻게 됐어요? 중화라 그러죠. 세계관이 중국이 가운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오랑캐라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서융이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북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 동이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남아를 남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천축이 어디예요? 인도고 외는 일본이고 이게 다 누구의 시선이에요? 중국의 시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용어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중국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 세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국의 화폐, 중국의 법, 중국의 종교, 중국의 언어가 중요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중국사를 알아야 한국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거를 또 잘못하면은 왜 또 중국의 역사로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뭐의 변두리에 있었어요? 중국의 변두리에 있었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계는 제국이라고 하는데 해양형이 있고 상인형이 있고 유목민형이 있고 관계형이 있다고. 여기에 자, 유목민형은 어떤 거예요? 몽고 지역이거든요. 몽고에서 어떻게 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원나라가 생기고 징기스칸이 생기면서 여기 다 정복하고 다니지. 이 상인형은 어딜까요? 아라비아라고. 아라비아 상인들. 그 다음에 관계형들은 뭐예요? 아프리카, 중국 이런 나라들이 왕국을 세웠던 거고 이 해양형은 뭐예요? 유럽이 해양을 바라보고 들어가기 시작한 게 근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해양형이라고 여기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제국이 되는 고전 제국의 타입은 요 네 가지가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누가 다 먹게 돼요?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다 먹게 되는 거지. 자, 세계가 제국이 되는 봉건주의를 하나 봅시다. 봉건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카톨릭이고 여기 이슬람이고 여기 불교 문화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는 네이션을 갖고 있었고요. 이슬람은 아랍어로 하면서 여기는 어떤 알라신이라는 종교를 믿게 됐고 여기는 부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요 세 개의 종교 문화권이 있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종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의 문자와 언어가 되고
경제 체제는 다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정주하면서 농업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화폐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화폐가 들어오면서 경제 체제가 변합니다. 뭘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화폐라고. 그 화폐가 어떻게 돼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도구마가 붕괴되고 독일어가 성경어로 바뀌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천주교의 도구마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있던 봉건제적 국가가 주권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심의 언어들이 이렇게 라틴과 아랍과 한자 문화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15세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유럽에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신대륙과 아프리카로 나뉘어지는데 이 나눠지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 나눠지는 것들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프리카에서는 노동력을 가져오고 신대륙에서는 생산성을 가져오면서 이걸 어디다 팔았어요? 아시아에다 팔았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화권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힘이에요? 상업과 경제의 힘이라고. 이걸 이해 못하면 지금의 현대 세대를 이해 못합니다. 그 전에는 무엇의 국가였다고? 어떤 제국의 국가였다가 지금은 뭘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돈으로 인해서 재구성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잉여 가치를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역에서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세대라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무역이 우리의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다. 자, 이제 세계 경제가 근대화를 거쳐서 뭐가 되냐? 하나의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경제가 뭘 가져가냐?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땅에서 모든 게 다 재배돼서 나와야 됐다고. 근데 뭐를 하기 시작해? 경쟁 우위되는 걸 빼고는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략이지. 그렇게 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것을 부로 축적을 하면 다른 나라의 생산물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저것 조금씩 하던 거에 뭘 함으로써? 집중을 함으로써. 그거를 뭐라고 그래? 분업과 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낸 걸 우리가 갖고 와서 또 여기서 재가공하고 또 팔고 그걸 가지고 또 재가공하는 애들이 또 만들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증기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생산성이 극대화가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이 기계 생산을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화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뭘로 간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왕이 있고 귀족 관료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뭘 해줬어요? 전쟁을 했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가끔 농작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군인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엔 생산이 끝나기 전에는 약탈을 안 했다고. 그래서 늘 언제 전쟁이 일어나? 겨울에 일어나거나 추수가 끝나고 일어났죠. 그래서 상인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치가 낮았고 농민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다고. 왜 높아졌을까요? 농민은 뭘 해요? 몸을 쓰죠. 상인은 몸을 안 쓴다고. 입을 털지. 그래서 이렇게 털든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군인으로는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은 가치가 없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쟁기를 들다가 칼을 들면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외부 침략으로부터 뭘 확보를 한다고? 노동력을 자꾸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뭐가 생기는 거야? 노동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열병기로 바뀌니까 열병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필히? 냉병기는 칼이었어요. 차갑잖아. 근데 열병기에서부터 뭐가 들어가? 화약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총을 한번 땅 쏘니까 칼을 든 놈은 이기네. 지금 누가 칼 들고 전쟁합니까? 총이 다 떨어지면 칼로 싸우는 걸 뭐라 그래? 백병전이라고 그러지. 그 백병전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둘 다 없을 때, 둘 다 탄이 떨어졌을 때 백병전이지. 한쪽이라도 남아있으면 백병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화약 많은 놈이 이기는 거야. 그 화약은 뭘로 만드냐 이거지. 화약을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상인이 강력해지고 상업 국가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은 어떻게 돼요? 자금을 댈 수 없으니까 점점 가치가 낮아진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더 중요해? 지방에 있는 농민이 중요하지. 돈을 벌어오는 상인들은 적폐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농업 공동체의 사상을 갖고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쟁 어떻게 해야 돼요? 칼 들고 싸워야 돼. 왜 북한이 지금 전투가 힘든가? 지금 걔네들은 화약이 없어. 훈련을 한번 해도 뭘로 해야 되는데? 화약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지. 얘네는, 우리나라는 맨날 훈련하니까 무기도 팔아먹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되냐? 정치는 민주주의의 계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뭘 주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주는 거야. 옛날에는 뭐를 통해서?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줬는데 지금은 나보다 힘센 사람이 어딨어? 총으로 쏘면 다 이겨.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 거리면서 자꾸 돈 많은 사람들을 적폐로 몰면 이 국가가 돌아가냐 이거지.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이양했더니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상권 분립하고 법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어? 법치도 없고 상권도 분립이 안 돼서 지네끼리 그냥 맨날 다 해먹는 운동권주의가 되고 있잖아. 이게 문제인 거지. 너는 운동권이었냐 아니었냐? 너는 5.18을 겪었냐 안 겪었냐?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을 재단하는 거야. 너는 4.3의 피해자의 후예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냉병기 시대 이전에 원시 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씨족 사회가 되고 있는 거잖아. 족보를 따지는 거잖아. 너는 무슨 족보냐? 너는 5.18 족보냐? 너는 4.3 족보냐? 너는 4.19 족보냐? 너는 6.25 족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이 나라의 이런 계급이 너무 싫다. 요거는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봉건제에서는 어떻게 자본주의로 갔냐? 왕과 귀족이 어떻게 됐어요? 부역을 주고 세금을 주면 여기에서 안정과 안녕을 주고 부를 조금씩 재분배를 해줬죠. 국가에서 했던 재분배는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멀리 있는 것을 국가가 가져왔다가 또 이쪽 멀리 있는 것에다가 하사해주는 하사품 정도였죠. 그래서 내가 양을 키우는 동네에서 귤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왕한테 은혜를 입은 거야. 왜? 우리 동네에서는 귤을 못 먹는데 누구만 먹어? 왕한테 다 갖다 준다고. 근데 왕이 보니까 나한테 양을 바쳤네. 귤을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어디서 난 귤이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계급의 가치를 줬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절대 왕정에서 왕이 되면서 경영자라는 계급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가 뭐 해? 화폐를 받고 상품을 주고
또 화폐에다 이자도 주고 식민지로부터 노동을 약탈해서 살았던 거죠. 이게 언제야? 이게 대항해 시대가 오는 그 시점에서의 절대 왕정이라고.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계속 노동을 뭘 했어요? 공짜로 받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 이 왕과 귀족은 뭐만 하면 돼? 주주이면서 소비자가 되면서 쪽쪽 빨아먹으면 됐던 거야. 뭘로? 권력으로. 근데 지금은 이 왕과 귀족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요거가 남았고 이 식민지 노동 대신에 뭐가 남은 거예요? 근로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뭘 해? 내가 노동을 주면 임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식민지의 노동자인 줄 알고 자기는 무조건 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거래라고.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이거 언제적 얘기야? 1930년대 얘기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역사가 더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예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상적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는 뭘로 가야 됩니까? 교환으로 가야 돼요. 절대 왕정일 때가 언제야? 약탈의 시대지.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을 뭘로 이렇게 등치시키고 독재 국가에 등치시켜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여기다가 앉혀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식민지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식민지 세상에 살았었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쪽에다 놓지 않고 이쪽에다 놓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돼? 나는 노동자, 근로자로서 계약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다. 자, 제국은 어떻게 해체됩니까? 봉건제는 종교가 무너지면서 도구마가 무너지면서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건 왜 그래요? 열병기가 출현하고 이제 힘이 곧 무력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누구도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여자들도 총만 쏠 줄 알면 참여할 수 있었죠. 옛날에는 귀족들이 뭘 했어요? 사람 죽이는 연습들을 많이 했다고. 밥만 먹고 사람만 죽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기사라 그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족이 몰락하니까 국가가 뭐를 다 가지가? 예전에는 지방 영주들이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군사들도 만들고 나도 맨날 전쟁놀이만 했지. 그래서 왕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뭘 줄 건데요? 이렇게 하고 왕하고 협상을 했었다고. 봉건제 국가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까지 간 적이 없다고. 봉건제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중세가 없습니다. 아시아에는 중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화폐가 생기면서 토지세나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주들이 열병기가 되면서 자기의 힘이 무력화되고 그 다음에 화폐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국가의 독점이 되면서 이 지방자치제는 사라졌다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 제도냐고. 봉건제를 안 해보니까 봉건제를 하고 싶은지. 지방자치제라면서 우리가 봉건제를 다시 경험해봐야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왕정이 되면서 돈이 막 축적이 됐다가 돈이 축적이 되면 뭐 하게 돼 있어? 필히. 돈이 축적이 되면 필히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과소비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전성기 이후에 다 어떻게 되냐? 과소비를 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영국에는 명예혁명이 오고 프랑스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전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국가가 탈탈 털립니다. 그러면서 전제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이 과하게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과소비하고 있죠. 고간이 비었는데도 뭐 합니까? 어디 저축이 된 거 없나 하고 지금 이렇게 막 끌어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기금만 있다 그러면 뭐 해? 야, 거기서 돈 좀 가져와. 돈 좀 가져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 굳이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 이후에는 뭐가 생겨요? 대통령의 권한은 마지막으로 누리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국가는 네이션이 스테이트인 나라인 거예요. 네이션은 에스닉이 아닙니다. 씨족이 아니야.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네이션을 뭘로 가져가려고 그래? 단군의 후예로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단군의 후예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얼굴이 똑같지 않아요. 단일 민족이 아니야, 사실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민족이라고, 애당초부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 이 스테이트는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생기는 거고, 이 네이션은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고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같으면은 그게 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션이 곧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대의 국가라고. 언어가 비슷하고 살아온 방식이 비슷하고 생활 양식이 비슷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거다. 그런 거를 네이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농본주의에서 봉건제가 탄생했어요. 우리는 농본도 한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지금 농본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야? 경자유전 이런 거 외치는 사람은 뭐 하겠다라는 거야? 지방자치 하겠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봉건제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자, 봉건제에서는 하나의 저걸 갖고 있었다고.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유럽에서의 하나의 봉건제 국가의 종교는 뭐였어요? 카톨릭이었지. 우리나라는 뭘로 가려고 그래? 단군. 우리나라는 단군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밑에서 무슨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농본지 몰라. 농본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봉건제를 깨기 위해서 종교전쟁을 30년 동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단군의 후예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절대 왕정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했었던 거냐? 베스트팔렌 조약이 오면서 교황권이 무너지고 왕이 전성시대가 오면서 절대 왕정이 됐다가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서 무슨 저희가 돼? 근대 국가가 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시민혁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 시스템은 프랑스 혁명은 요게에서 탄생을 했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의 군대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이거는 프랑스 혁명이고 프랑스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한 거는 자기네들의 해석이지만 이 삼색은 뭐예요? 천주교에서 카톨릭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 삼위일체에서 나왔던 개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럽에서 세 가지 색을 쓰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군대 국가도 요걸 가지고 삼위일체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어떻게 되냐? 자본 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이 있고 국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서로 다르지만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이 네이션과 스테이트만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지는 뭘로 봤냐면은 여기에 자본 경제가 필히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본 경제가 네이션이냐는 아니에요. 네이션이 스테이트냐는 아니지만 네이션과 스테이트와 자본 경제가 있어야 뭐가 된다고? 국가라고. 세 개가 다 다르지만 국가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다 갖춰진 게 국가라고. 그거를 이 사람은 세계사를 봤을 때 이 세 개가 갖춰진 근대의 국가는 3위의 국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강제력이 독점이나 폭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이데올로기 정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 전쟁을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한 번도 뭘 안 해봤어? 이데올로기 갖고 싸움을 안 해봤다고.
6.25 한 번 했었지. 6.25가 끝나고 나서는 사회적으로는 한 번도 또 안 했다고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했어? 6.25는 원래 공산국가와 민주국가로 나뉘었었는데 이 민주국가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 올라와? 유럽식 사회주의자들이 꿈틀꿈틀 올라와가지고 지금 두 개가 싸운다고. 전통적인 민주주의로 갈 거냐, 유럽식 사회주의로 갈 거냐에 대한 계속적인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우리는? 포퓰리즘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 의회제도가 이 관리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 의회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없다고. 표출된 국민의 의지인데 국민의 의지가 의회를 통해서 뭐가 표출이 되냐고. 여론조사로 인해서 조작된 국민의 의지가 표출될 줄 몰라도 의회를 통해서는 국민의 의지가 표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국정감사도 그렇잖아. 국정감사 뭐 하는 거냐?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만든 사람이 국가 운영하는 거를 법대로 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지. 너 이거 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세요.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국정감사가 일어나면은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법의 수정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법이 받쳐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을 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법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게 국정감사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고 나면은 법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정감사 이후에 지금 위증죄 고소만 하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아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고소는 안 한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해? 법률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 법이 어겼다라고 얘기 안 하면은 이 법을 누가 판단해?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지금 권한이 자꾸 가는 거예요? 판사들한테만 가는 거야. 법을 만든 사람은 판결을 못하고 법을 판단해주는 사람이 법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창조를 하고 있는 거지.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판결을 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혼돈이 오는 거야. 국정감사를 왜 하냐?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데올로기를 사회제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행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의회제도를 통해서 안착된 법률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뭐를 많이 해야 돼? 이 헤게모니 싸움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헤게모니 싸움을 안 하고 있죠. 이미 다 누구한테 뺏겼어? 게으른 사람들한테 뺏겼다 이거지. 자, 삼위일체입니다. 국가에 삼위일체가 있는데 뭐가 있냐? 첫 번째,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오성, 인식능력, 사고능력. 그거는 뭘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국경이 있고 치안이 미쳐야 됩니다. 이 치안에 영향력이 없는 건 뭐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야. 그래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치가 되는 것을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하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본경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선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시민사회가 필요한 거예요. 시민사회가 필요하면서 거래하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자본이다.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자본의 핵심은 뭐예요? 화폐라고. 신용과 화폐.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믿음이 들어간다고. 믿음이 이성적이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이 사람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감성적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상상력이 뭐예요? 네이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교양과 공통적인 인식이지. 그래서 교양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이션이고 그 다음에 통치를 받는 곳이 국가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자본이라고. 이 세 개가 없으면 뭐가 안 돼? 국가로서 정체성이 서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도덕감정이라고 합니다. 도덕감정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선악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선입니까? 가난한 사람 뭐가 약한 거야? 자유의지가 약한 거야. 부자인 사람 뭐야? 자유의지가 강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구매력을 얻어내면 뭐가 생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못 얻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타자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게 자유로운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자유로운 존재로 대한다는 거는 결국엔 뭘 한다는 얘기야?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과 사람의 계약과 사람과 사람의 거래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료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가격을 누가 정해줘? 국가가 정해주는 거야. 국가가 정해주기 시작하면 뭐가 안 돼?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기심이 뭐가 돼야 된다고? 긍정이 돼야 돼. 너도 이기심이 있구나. 그래, 너도 이런 욕심이 있지? 나도 이런 욕심이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해 주는 거야. 감정이나 감성에는 뭐가 없다고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나 감성이 막 표출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야?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지. 왜? 내가 노인인데 왜 나를 운전 못하게 해? 이거는 감성이에요, 이성이에요? 원래는 기능이 떨어지면 운전을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뭐야? 감성이라고. 감정이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도덕적 감정은 뭐 해야 돼요?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성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모럴 해저드 같은 게 없는 거라고.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뭐로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돼를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지. 그게 뭐예요? 도덕성 해이라고. 국가가 나한테 원래 한 3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네? 그러면은 내가 300만 원 번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호소해서 이성적으로 나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 근데 계약은 파기 안 하고 뭐 하면? 뒷돈 받아먹고 공금 횡령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지. 내가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는 나한테 200만 원 안 줘? 그러면은 내가 200만 원을 벌어내리라. 어디서? 회사 안에서.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게 도덕 감정이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통치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생각의 일치됨과 그 다음에 자본 경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자본 경제가 뭐예요? 교환 경제고 이 교환은 무엇로 이루어집니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가다. 그래서 세계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의 현재는 어떤 국가인가를 고대부터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자본경제, 그 다음에 국가의 영향력, 그 다음에 생각의 일치입니다. 상식과 교양으로 얘기하는 네이션이죠. 자, 이게 뭐에 영향을 받냐? 무엇이 지금 20세기에는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했냐? 첫 번째가 이제 레닌주의입니다. 소련이었죠. 이게 극좌였어, 극좌. 그래서 국가에 의한 관리 계획, 시장 경제를 억압하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있죠. 지금 이게 누구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아. 그래 어떻게 됐어요, 얘네는? 소련은 붕괴되고 중국은 자본주의에 대한 재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금 사회민주주의라는 언어로 바꿨죠. 자, 이게 이제 국가의 체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극좌의 레닌주의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가 통치하는 거예요? 극좌가 통치하는 겁니까? 극좌가 통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제 극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파시즘이다. 어떻게 돼? 모든 모순을 넘어서게 되는 꿈 같은 세계, 이상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된다고. 아나키스트가 뭐예요?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산업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농본주의로 회귀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관리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열세를 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쪽하고 똑같아. 극과 극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국가는 왜 관리하는 거야? 이 자유가 싫거든.
자꾸 뭉쳐지지 않는 게 싫은 거거든. 여기는 자유롭지 않은 게 싫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자유롭게 하다가 시장주의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야지. 얘네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어디를 건드리는 거야? 얘네는 국가의 영향력을 건드리는 거고 극대화시키는 거고 얘네는 네이션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를 가만 냅둬요? 안 냅둬요? 안 냅두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면은 전체주의로 가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국가 우선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건드리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건드려지고 있느냐를 잘 보시면은 나는 극운인지 극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가? 20세기가 그랬다. 21세기에는 어디를 건드리고 있냐? 여기를 건든다고.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국가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모두 깨달았는데 한 나라만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20세기를 살고 있는 것 같고요. 21세기는 뭘로 가져가냐면은 이제 실체적인 민족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이션이라는 게 국민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공통된 가치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언어나 생활 방식이나 살아온 습관으로 봤을 때는 네이션이라는 게 국민 정체성으로 불릴 수 있는데 네이션이 뭐에 기반이 되면 민족으로 기반이 되기 시작하면 뭘로 가요? 민족주의로 갑니다. 네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이 네이션이 2번에 기반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가치가 왜곡이 되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거든. 우리나라 뭘로 가고 있습니까? 1번을 씁니까? 2번을 씁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주의라고 할 때 우리나라 1번을 써요? 2번으로 써요? 내셔널을 2번으로 쓴다고. 이 네이션은 뭐에 대한 네이션이야? 우리나라에서 쓰는 네이션은 단군이라고. 단군이 뭐야?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 한 핏줄. 한 민족. 근데 일본어를 안 쓰이니까 우리는 공유되는 신념이 사실 그럼 우리나라의 국교가 대종교냐 이거지. 단군교냐 이거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민족주의라고. 한민족, 단일민족, 한 핏줄. 그래서 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서 애를 낳아도 우리나라 사람이 낳았으면 뭐야? 우리나라 아이란 말이야. 외국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외국에 나갔어도 우리의 피가 흐르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국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 자연스러운 이중국적이 생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개꿀이지. 그런 개꿀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적 원리주의라고. 그래서 네이션이 붕괴되면 어느 쪽으로 가? 집권제 국가로 퇴행하게 되고 종교 공동체로 강화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하고 있어요? 네이션이 붕괴됐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집권제 국가로 간다고. 누구 집권제야? 무당 집권제로 가는 거지. 자꾸 뭘로 가는 거예요? 단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 뭐 하면 안 된다. 징크스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풍수지리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사주 보고, 타로 보고, MBTI를 MBTI로 이해해요? 아니면은, 그런 걸로 보는 거잖아. 너 MBTI가 뭐니? 아, 너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자본주의까지 어떻게 위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이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21세기의 자본주의의 위협이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 네이션을 공격하는 게 많고 그 네이션을 공격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길게 공부를 해봤고요. 이 네이션을 알아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네이션을 가지고 이제부터 근대 국가들이 어떻게 탄생해냈고 세계 패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